예, 이제 10시 30분이 됐네요. 예. 오늘 그 아침 시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200명 넘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우선 오늘 이런 그 워크숍에 발표 요청 수락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 워크숍은 포리투닷 송창현 대표님께서 제안하셔서 조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송 대표님으로부터 아주 짧게 인사 말씀 듣고 첫 키노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대표님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송창인입니다. 예, 짧은 세미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좋은 워크샵이 만들어지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유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 아시는 분들 꽤 많이 참석해 주셨고, 그리고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좋은 컨텐츠로 들어와 주셔가지고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어, 코로나 좀 좋아지면 오프라인으로 정말 뵙고 싶고, 그리고 이런 좋은 워크숍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예, 잘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포리투닷에서 후원해 주시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AI 대학원 그리고 오늘 키노트 해주시는 이 교수님께서 맡고 계신 AI 대학원 그리고 AI 연구원 그리고 컴퓨터공학부의 이제 텐텐 프로젝트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잘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첫 키노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포리투닷 정성균 박사님이 도심 속 자율주행을 위한 AI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리투닷의 자율주행 그룹 리더인 정성균입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도심 속의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거기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보시는 지도는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의 이제 도로 네트워크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발전됐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람과 물자가 늘어나는 만큼 도로 네트워크도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동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다른 이제 안 좋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의 과부족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교통 혼재, 주차난 그리고 이제 공해와 같은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교통 혼잡료를 징수한다던가 차량 오부제를 진행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도심을 통행할 때 이제 노후된 디젤 차에 대해서는 벌금을 징수한다던가 이런 정책적인 노력이 있지만 저희 포리투닷은 이제 기술로서 이런 도심이 발생하는 다양한 교통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유모스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고요. 그 자율주행 기술을 이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더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자율주행 기술은 굉장히 많은 기술과 학문이 이제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필드입니다. 굉장히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몇 가지 키워드만 추렸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할 일들이 있는 분야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에이킷이라는 프로덕트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약간 좀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자율주행을 그러면 왜 필요한가, 자율주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산업계나 정부나 그리고 이제 이걸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자율주행을 원하고 있는데, 크게는 안전 그리고 편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트렌드를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감소폭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세츄레이션 돼서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이제 안전 그 부주의에 의한 그 사고가 많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앞서 소개시켜드린 대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이제 그 교통사고 발생 자체의 빈도수를 줄이는 노력을 이제 많은 업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출시되는 많은 이제 차량들은 이제 ADAS라는 그 안전 보조 기능이 탑재가 돼서 이제 사고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요새는 자율주행 개발을 자동차 제작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업과 연구기관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제조사는 차량 자체가 판매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좀 더 미려한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이제 IT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자체가 상품이고 그 차량 내부에서 경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뭐 센서를 장착한다던가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편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자율주행 개발의 좀 흐름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뭐 2004년을 시작해서 이제 미국의 달파 챌린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좀 더 이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고, 2004년과 2005년에는 어떤 사막을 횡단하는 자율주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후 2007년에는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테스트하는 챌린지가 개최가 됐습니다. 각각 2005년과 2007년에 우승을 했던 스탠포드와 그 CMU의 수장이었던 세바스찬 스런 교수와 크리스 엄슨 그 박사가 이제 구글 X 프로젝트라는 데서 만나서 좀 더 자율주행 그 연구가 더 이상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좀 기업들의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어, 아마 여기 컴퓨터 비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익숙하실 텐데, 2012년에는 키티라는 데이터셋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좀 더 그 많은 연구자들이 자율주행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부터는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운드가 됐고요. 여기 이제 다 모든 업체들을 나열할 수는 없는데, 일부 업체는 이제 다른 업체와 합병이 됐다던가 이제 다른 업체들은 여전히 이제 자율주행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2016년은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자율주행 그 개발에 있어서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로보택시라는 형태로 자율주행 서비스가 우리 실생활에 이제 좀 더 다가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는 미국의 주요 도시, 대도시를 기준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는데, 2020년에는 이제 중국의 대도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율주행 택시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2022년에는 이제 올해죠.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택시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럼 도심 속에서 자율주행은 그냥 일반 자율주행 또는 그 운전자 보조 ADAS하고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떤 사람이 만든 시스템은 좀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한계 상황 또는 이제 그 시스템이 운영 가능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그 설명할 수 있는 그 팩터들이 필요한데요. 이제 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으로 크게 그 도로의 뭐 표면의 재질이라던가 차선의 수, 뭐 기타 뭐 도로에 설치된 인프라를 나타내는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가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행되는 환경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혹은 비가 오는지 이런 날씨와 환경적인 요인들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그 도로 참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오브젝트들이 나타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통칭해서 이제 오퍼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ODD라고 부르고 있고, 이제 정의되는 ODD에 맞춰서 자율주행 기술과 기능이 정의가 됩니다. 이제 크게 이제 하이웨이 환경과 도심 환경은 좀 다른데요. 하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왕복 뭐 3차선 이상 이런 식으로 도로 폭도 넓고, 그리고 일부 어떤 오브젝트들은 이제 운행이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 고속도로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뭐 보행자들은 도로를 통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뭐 고속도로기 때문에 이제 너무 저속으로 주행을 하는 것도 이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한 이제 도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고 대표적으로 교차로, 신호등, 그리고 뭐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도로 참여자들 동안 어, 이제 보행자라든지 오토바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전동 스쿠터와 같은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혼재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 비해서는 이제 운행 속도가 좀 더 낮게 최근에는 이제 50km/h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단순히 이제 고속도로 뭐 자율주행은 쉽고 도심 자율주행은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 고려해야 되는 팩터가 늘어남에 따라 저희가 어, 복잡한 시나리오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그 구현해야 되는 시스템의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거를 이제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로부터 유의미한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행히도 이제 도로는 같은 길을 달리더라도요. 이제 매 달리는 순간마다 주변에 이제 그 오브젝트들이 달라지고 또한 그 시간대마다 환경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같은 길을 운행한다고 해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물론 장소 자체도 여러 군데를 주행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뭐 다양한 환경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노출시켜야 좋은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다른 이제 해외의 글로벌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그 공개된 워크숍의 형태로 이제 기술을 공개한 테슬라의 사례를 보면요. 테슬라는 이미 뭐 100만 대가 넘는 차량을 그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판매된 차량으로부터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릿들한테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수집하라고 명령하고 그 플릿으로부터 그 데이터를 취득한 다음에 오토 라벨링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인데 시뮬레이션 그 자체가 어떤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수집할 수 있는 좋은 툴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제 복합적인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는 툴로서 활용하고 있다고 이제 발표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로보택시 서비스를 이제 꽤 초창기부터 운행했던 이제 GM 크루즈의 사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테슬라보다 적은 수의 플릿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뭐 여전히 뭐 2, 300대 가량 많은 숫자이긴 한데 그래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전략보다는 일단 모든 차량들이 수집한 데이터로부터 어떤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형태를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시보드나 어떤 데이터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갖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크루즈 역시 이제 시뮬레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시뮬레이션에서 시나리오 자체를 편집하고 그 편집된 상황에서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까지 발표 내용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제 모비라이라는 업체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자면 모비라이는 현재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많은 자동차 OEM들이 채택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이고 에이다스 솔루션 중에 하나이고 전 세계 마켓 쉐어의 한 뭐 80%를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도미넌트한 업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술에 있어서 단순히 이제 피처를 늘려가는 방향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인증기간, 안전과 관련된 평가 방법을 좀 정량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RSS라는 개념이고, 이 RSS라는 개념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식이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두 개의 텀으로 이제 앞에 두 개 텀, 뒤에 두 개 텀을 이제 분리해서 살펴보시면 결국 이 차와 차 사이의 이 차간 거리에 대한 수식이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거리를 이제 결정하는 팩터로서는 그 시스템이
반응하는 이 반응 속도에서 결정되는 그 차가 제동하는 거리, 그리고 앞차와 뒷차 사이의 이제 상대 속도와 그리고 브레이크 제동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리로 이 안전거리가 결정이 된다고 이 수식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는 저 리액션 타임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 차 그리고 나 자신의 이제 속도 값을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가속도나 그런 조정할 수 있는 이제 변수를 조정해서 안전거리 유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 좀 특이한 점은 앞선 이제 두 개 업체는 다르게 여기서는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제 흔히 이제 뭐 자기 차량 에고비이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에고비이클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요. 단순히 뭐 선행 차량, 후행 차량, 전방차, 후행차, 후방차 이런 식으로만 정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하나 엿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모든 차는 이제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빌아이 같은 경우는 수집하는 데이터의 종류가 주행 데이터라기보다는 이제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이 그 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지도 데이터에 관심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M이라는 어떤 모델을 통해서 지도를 제작하는 그리고 지도를 관리하는 배포하기 용이한 피처들을 추출하고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주행 경로, 그 도로 경계, 뭐 신호등, 뭐 크로스워크 등등이 있습니다. 상암의 위성 사진인데요. 이제 뭐 저희가 앞으로 자율주행 그 서비스를 이제 수행하는 공간이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자율주행 시범 지구로 선정된 몇 안 되는 곳 중에 한 군데인데, 이제 왜 상암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하게 됐냐면, 상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상업지구, 주거지구, 그리고 녹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몇 안 되는 자율주행 특구기 때문에 자율주행 실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대표적으로 VTX 장비들이 교차로마다 설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런 주거단지와 상업단지가 좀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중교통이 불편한 상황이라서 그 지하철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이런 노선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그 센서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하고요. 이제 단순히 이제 센서를 통해서 입력된 로우 데이터는 자율주행차가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의 제어 명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주변 센서 데이터를 잘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제 AI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주변 차량을 인식하고 그 차량들의 경로를 추적하는 이제 퍼셉션 기술이 있고, 그 퍼셉션된 오브젝트들의 미래 경로를 예측하는 이제 프리딕션 단계, 그리고 이 주변 환경을 파악한 이후에 이제 자기 차량이 어떤 경로를 주행할지 경로를 선택을 하고 어떤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통해서 주행을 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최적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이제 스티어링 핸들 그리고 가감속 악셀레이션 값을 결정을 해서 차량에 전달을 하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다 주행이 통제가 되고 명령이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0.05초 50ms 안에 다 이루어져야 이제 안전한 자율주행 구현이 가능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워크숍 주제하고 걸맞게 좀 더 퍼셉션을 저희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아무래도 뭐 굉장히 기술적인 디테일보다는 어떤 내용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자율주행 서비스에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데이터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통한 실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율주행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만들어서 배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도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전략에 있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새로운 데이터를 평가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다시 재학습을 통해서
이제 최신의 모델을 차량에 배포할 수 있는 요 컨티뉴스 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배포가 된 지역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약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그걸 개선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개발한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모델을 개선했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입력 영상으로부터 이제 거리 정보를 추출하는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 딥러닝 기술 중에 하나이고요. 데이터를 많이 그 수집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에다 학습하는데 소비를 하면 할수록 성능이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결과는 작년 초에 굉장히 초기 모델의 결과이고요. 다음으로 보시는 결과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얻어낸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이제 모델 자체도 당연히 이제 개선을 하긴 했지만 활용 그 취약점을 계속 개선하는 활동을 통해서 성능이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으로도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차이가 느껴지실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차선 디텍션하고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의 최신 뭐 차선 디텍션 알고리즘들은 성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영상에서는 이미 뭐 90, 뭐 프로 후반대에 뭐 많은 성능을 이제 달성했기 때문에 거의 뭐 소수점 싸움인데 이 고성능의 차선 디텍션 알고리즘을 차량 제어에 바로 적용하는데 이제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데 왼쪽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평지이고요. 오른쪽 동영상은 이제 경사로인데 이제 이거를 실제 제어하고 연동하기 위해서 그런 버드아이 뷰 상에서 이제 그 프로젝션을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직선으로 쭉쭉 뻗은 결과를 얻는 반면에 오르막길에서는 이제 흔히 말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차선들이 곱게 뻗어 있지 않고 이제 뭔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안 좋은 결과를 나타내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고 하면 차는 실제로 경사로에 놓여 있지만 자율주행 차 자체는 이 지형이 경사인지 평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더 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프로젝션을 해야 되지만 그 차량이 평지 상태에서 카메라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는 카메라 위치로 영상을 프로젝션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션 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는 현상이 발생하죠. 반대로 내리막길에서는 이게 차선이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뭐 그 경사도를 뭐 예측하거나 소실점을 통해서 뭐 경사도를 예측을 해서 그거를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고요. 좀 더 아무래도 아까도 그 자율주행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단계가 늘어나면은 이제 그거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연산량이 증가한다는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신에는 3D로 바로 차선을 디텍션 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이렇게 좀 대중적으로 뭐 호응을 얻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아닌데 이제 좀 더 자율주행이 발전하려면 이런 부분도 이제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그 HD맵 지도 데이터와 이제 차선 디텍션 결과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이제 데이터셋을 용이하게 어노테이션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선 디텍션 알고리즘을 제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은 이렇게 나이브하게 지도 데이터를 영상에 프로젝션한 결과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적화를 통해서 이제 로드마크와 얼라인을 해서 이제 좀 더 그 차량의 정확한 자세를 추정한 다음에 그 실제 도로 형상에 맞게끔 지도 정보를 프로젝션한 결과입니다. 보통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소개할 때 이제 센서를 먼저 소개를 드리는데 저는 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이제 뭐 왜냐면은 너무 이제 보통 이제 자율주행을 얘기하면은 어떤 센서를 쓴다, 뭐 센서가 몇 개이나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돼서 그보다는 이제 실제 모델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후반부에
이 장표를 넣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달리 사람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고개를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주변 환경을 이제 이렇게 넓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자율주행이 한번 센서가 장착이 되면 고정된 시야로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전후좌우를 다 살피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많은 센서가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센서가 부착이 됐다는 거는 그 각각의 센서로 들어오는 이제 그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수의 모듈이 필요하고 그만큼 고성능의 그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는 결과는 이제 전방에 달려있는 세 개의 카메라부터 동시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방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그 뭐 약간 왼쪽과 오른쪽을 보는 카메라는 화각도 다르고요. 이제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에 따라서 들어오는 조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그 영상의 품질을 획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그 모델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다양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게 좀 챌린징한 파트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이 그렇습니다. 운전은 어떻게 보면은 좀 굉장히 좀 주관적이기도 한데 정답이 한 가지인 게 아니라 이제 그 정답이 여러 개일 수 있는 이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량의 미래 경로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한 가지의 유니모더한 그 솔루션을 가지고 상대방 차의 경로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런 교차로 상황에서는 차량이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직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복합적인 그 팩터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이제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다양한 모델들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산량과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고요. 아마 오늘 발표에서도 이런 그 AI 모델을 경량화하는 기술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를 통해서 더 최적화하는 내용들에서 어떤 이제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이제 좋은 발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기술을 그냥 연구 레벨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 그리고 실생활에 녹여들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특정한 그 조건이 좋은 컨디션에서만 자율주행을 운행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뭐 비 오는 날에도 자율주행을 하고 있고 또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게 와닿는 부분이 어 동일한 품질로 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자율주행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안심하고 이게 산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제 전체 발표를 좀 요약을 드리자면 자율주행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번 이제 알고리즘 개발을 해서 이게 보급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코너 케이스를 수집하고 그 AI 모델을 이제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AI 모델을 이제 자율주행에다가 적용하는 시점에는 그냥 그 뭐 단계 모듈별로 성능을 추적하는 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게 실생활에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3D 지오메트리에 대한 그 고려가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시스템이다 보니 항상 이 컴퓨팅 리소스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센서도 많이 달려 있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응답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적화 그리고 모델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저희 그 연구소 내부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기술이기도 하고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모여야 이 좀 더 안정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좀 더 우수한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기여를 많이 해주셔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초기인 산업이고 기회가 굉장히 많고 이제 어렵지만 동시에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그 연구 주제들이 많으니까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오늘 이제 발표 시간이 거의 꽉 채웠는데 질문 있으시면은 저희 QR 코드로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고 이제 뭐
좋은 질문 남겨주시는 분에게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작은 선물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